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남편과 짧은 연애를 한 후에 결혼을 약속했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남편이 학교를 졸업 직후에 군대를 제대를 한 지 얼마 안 됐던 터라서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결혼을 반대했어요. 그것을 두고 남편과 결혼한 이후로 시댁에서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내세울 것도 볼 것도 없는 집안의 딸인 주제에 명문대 출신인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했었냐는 식이었어요. 그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버렸던 것 같았어요. 저는 지방대학을 졸업을 했었고 사실 직장도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름도 없는 자그마한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일했으니까요. 남편은 저희 사무실에서 공고를 낸 사무장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왔었던 인연으로 만났었어요. 법무사님과는 선후배 관계였더라고요. 남편이 군대를 제대한 직후라서 취업할 자리를 구하는 중이었고 선배들의 연락을 듣고 잠깐이라도 알바 겸 해서 해볼까 생각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생각한 것만큼 가볍게 알바처럼 일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책임을 지고 해야 할 일이어서 사무장 자리를 마다했었죠. 그러면서 저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사귀게 되었어요. 급속도로 가까워진 만남은 저희 친정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적극적인 고해로 결혼까지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2달 만에 임신이 되어서 바로 아들도 낳았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을 서두르려고 일부러 원치도 않던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그걸 두고서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말들이 많았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러셨어요. 애도 조금 늦게 낳아도 되겠구만. 무슨 유세를 떨 일이라도 있니? 그러자 옆에서 시누이가 한마디 더 거들더라고요. 오빠가 자리를 잡으면 그때 가서 임신을 해도 되잖아요. 왜 벌써부터 해서 우리 오빠가 숨도 못 쉬게 만들어요? 참으로 어이가 없는 말이었죠. 제가 일부러 임신을 핑계로 남편을 묶어두려는 거 아니냐는 거였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니, 내가 못한 말을 했어요? 우리 오빠가 언니 때문에 완전히 앞길이 막힌 꼴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 오빠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팔자가 아니에요. 지금 저 때문에 아가씨 오빠가 인생 쫑났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오빠가 언니만 아니면 잘 사는 집안의 여자들이 줄을 섰을 거예요.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내가 좋게 말할 때 빨리 헤어져요. 애도 언니가 낳은 애니까 필요 없어요. 데려가요. 정 떨어져요. 시어머니도 신이와 아예 작당을 하고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어요. 내가 우리 아들이 명문대 갔을 때는 최소한 대기업에라도 취업을 해서 좋은 집안의 여자를 만나서 잘 살 줄 알았다. 그런데 니까짓게 내 아들의 앞길을 막아서는 게야. 이젠 결혼을 하자마자 임신을 했다고 일도 그만두고 내 아들이 너를 먹여 살리려고 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될 소리냐? 제발 하루라도 빨리 내 아들과 갈라서라. 남편이 명문대를 졸업을 했으면서도 대기업이다 어디다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직장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엄청 원통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손자를 낳아주었다고 보약을 해먹이네 어쩌네 하면서 챙겨주고 이뻐해준다는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대놓고 이혼하라고 하는 통에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되었어요. 곧 죽어도 저에게 참으라고만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거는 기대가 컸었는데 기껏해야 남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사는 것을 보면서 열이 안 받겠냐고 했어요. 남편도 마치 제 탓인 양 그러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너도 슬슬 나 때문에 네 인생이 젖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더 이상 생각하고 말 것도 없다. 이혼하고 네 동생이나 어머니가 애도 데려가라고 했으니까 진수는 내가 키운다. 양육비는 매달 꼬박꼬박 보내라 라고 했더니 싫다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저와 헤어지고 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처갓떡을 볼 수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하라는 시누이와 시어머니 말에 서울깃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아들의 양육권도 주었고 양육비도 지급한다고 약속했고 작지만 위자료도 주고 이혼했습니다. 그런 후에 저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가며 아들을 키우고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할 만한 일은 별로 없었지만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결혼은 꿈도 꾸지 않았었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기로 했었죠. 하지만 그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저에게도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은 지금의 남편이 저에게 자기 사무실에서 일해줄 것을 요청해왔어요. 전에 근무했던 사무실에서 오며 가며 몇 번 봐왔었던 분이었어요. 그도 이혼한 경험이 있었고 아이는 없었어요. 주로 부동산 투자와 개발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고 꽤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지만 자기 아들처럼 키우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 아들에게 아빠라고 부르게 하더라고요. 커가는 아들에게 늘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는 것이 마음이 아팠는데 그는 진심으로 제 아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도 그렇고 아들에게도 번듯한 가정을 갖고 싶었어요. 시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안 계셨고 여동생만 있다고 했어요. 결혼식을 앞두고 남편의 여동생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동안 사귀고 있는 남자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누군지는 몰랐어요. 남편도 그랬고요. 하지만 전 남편이 내 앞에 결혼할 사람이 여동생과 사귀는 남자라니 좀 황당하더군요. 남편도 전 남편에 대해서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여동생과 나란히 오고 있는 모습에 놀라고 말았어요. 남편의 여동생도 저 전 남편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했고 이혼한 경력과 아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여자 꼬시는 능력은 있어 보이더군요. 전 남편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제가 지금의 남편과 재혼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이 전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진수 씨, 제 동생한테 총각 행세하며 사기쳐서 결혼할 생각이었어요. 내가 당신에 대해서 알 건 다 아니까 이만 포기하고 내 동생한테서 떨어져요. 남편의 여동생은 그 자리에서 저의 전 남편이었던 사실에 매우 충격을 받았고 헤어지기로 했어요. 말을 들어보니 지금도 별 볼 일 없이 예전 그대로 다니던 직장에 그대로 다니고 있었고 남편의 여동생이 잘 사는 집안의 여자라서 탐을 냈던 모양이라서 총각 행세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았어요. 뜻밖에도 결혼할 여자의 오빠의 커플을 만나는 자리에서 저를 만난 전 남편은 너무도 놀랐는지 아무도 말도 못하고 조용히 나왔는데 돌아가는 도중에 다른 차를 들이받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지 전 남편이 몰던 차를 폐차할 지경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잊고 있었고 남편과 결혼식 때문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문득 전 남편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냥 받기 싫어서 받지 않았더니 이번에는 어찌 알고 제가 근무하는 남편의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이혼 후로 처음 보는 저에게 말하는 소리가 웃기더라고요. 너는 아직도 이 시애미가 웃음냐? 왜 내 전화를 받지 않는 거니? 받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시애미라뇨? 여기에 시비 걸려고 오셨으면 돌아가세요. 여기는 제 남편 일하는 사무실이에요. 뭐야? 네 남편이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누가 애 딸린 아줌마랑 결혼해준다더냐? 무슨 상관이에요?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전 남편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언니, 사실은요. 오빠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하반신 마비가 와서 지금 수술 경과가 좋아야 한다는데 계속 언니만 찾고 있어요. 부탁인데 지금 병원에 한번 오세요. 조금 어이가 없었어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결혼한다던 아가씨도 있다면서 왜 하필 몇 년 전에 이혼한 사람을 찾는데요? 일 없어요. 제가 거기를 왜 가나요? 나가주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난리였어요. 자기 손자까지 있는데 어딜 재혼을 하냐고요. 하지만 별 수 있겠어요. 이미 이혼한 마당에 하나만한 소리를 하고 있길래 결혼식을 앞두고 있으니까 부정탄다면서 다시는 얼굴을 보지 말자고 하고 돌려보냈어요. 완전히 약이 오를 대로 올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보니까 진상이 따로 없더라고요. 이제 와서 자기 손주네 어쩌네 하는 꼴이 정말 보기 싫었습니다. 그 후로도 잡상인처럼 여러 번 남편의 사무실로 둘이 쌍으로 찾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네가 내 아들과 전생이 무슨 원수지간이길래 내 아들이 앞길마다 가로막는 거니? 내 아들이 결혼하겠다던 여자의 오빠랑 네가 결혼을 한다고 했다면서?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사고를 냈겠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를 늘어놓았어요.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내 아들이 너 때문에 하반신 불구가 되었어. 네가 책임져라. 네가 내 아들을 책임지고 보살피란 말이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줬으면 됐지. 또 뭘 바라세요? 불구가 되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결국엔 남편이 나서서 두 모녀를 쫓아내고 다시는 사무실로 접근을 못하게 막았어요. 전라도 말로 징한 것들이더라고요. 이혼한 지 2년도 지났고 재혼을 앞두고 있는 저에게 약이 오를 대로 오른 것 같았습니다. 심성이 저 모양이니까 될 일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 아들은 이혼시키고 하반신 불구가 되게 하고 시누이도 불임이라서 시댁에서 쫓겨날 판이라고 했어요. 누가 누구 탓을 했는지 참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예정대로 지금의 남편과 행복한 결혼식을 했고 내 아들은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잘 따르고 있어요. 진상인 전 남편의 가족들은 평생을 두고 안 보고 살고 싶네요.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맨사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도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아서 부모 잘 만난 탓에 호의호식하면서 살아왔으면서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오는 줄 착각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동서였죠. 동서는 참 밥맛이었어요. 제가 나이도 한참이나 많고 큰형님인데도 저를 완전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서의 남편과 제 남편은 아버지만 같을 뿐이지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지간이었어요. 지금의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는 계모인 셈이었죠. 아주 오래전에 남편이 9살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의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남동생인 서방님과 남편을 남겨놓고 돌아가시게 되었을 당시에 이미 지금의 시어머니가 아버님이랑 함께 살고 있었다고 했어요. 계모였던 지금의 시어머니가 남동생 둘과 막내 여동생을 낳았습니다. 별로 넉넉지도 않은 시골 촌구석에서 새로 아버님의 후처로 들어왔던 지금의 시어머니가 낳은 자식들까지 대가족이었는데 계모인 시어머니의 남편과 남편의 남동생인 서방님에 대한 홀대는 말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장남이라서 빨리 나가서 돈 벌어서 동생을 학교에 보태야 한다면서 남편을 중학교까지만 보내고 공장에 취업시켜서 내쫓았다고 했어요. 아버님은 지금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당시에 넉넉지 못한 살림이라 할지라도 농가밭이 꽤 있었다고 했어요. 당시 아버님이 남편이 장남이라서 남편을 귀히 여기시는 것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이지 않게 못 살게 하더니 결국엔 숙식을 제공한다던 공장으로 취업하라고 꼬드겼다는데 남편도 당시 한시라도 집구석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그 말에 따라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혼자서 불쌍하게 계모 밑에서 구박받고 있을 서방님이 가여워서 데리고 나왔다고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세상 물정도 모르고 계모의 구박과 천대 속에서 벗어나니까 마냥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계모였던 시어머니는 작전대로 알턴이를 뺀 것처럼 남편과 서방님을 쫓아내자 엄청 좋아라 했다더군요. 이미 작정하고 집에서 쫓아버린 남편과 서방님에게는 다시는 돌아갈 집이 없는 고아나 매 한 가지였다고 했어요. 서방님의 학비와 생활비를 달라고 아버님께 찾아가면 계모한테 가서 달라고 했었다는데 절대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부모한테 버림받고 천도꾸러기처럼 쫓겨나온 남편과 서방님은 공장 창고 바닥에서 쭈그리고 잠을 자는 생활을 했어도 마음은 편했다고 했어요. 고아처럼 보여서 그런지 함부로 하고 심지어 공장주한테 맞기도 부지기수로 맞았지만 계모가 있던 집보다는 더 나았기에 남동생이 서방님을 위해서라도 견뎌내고 꼭 참고 지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세상의 어른들은 원래 다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만 알았대요. 냄새나고 꾀재재한 몰골을 창고에서 사는 남편과 서방님에게 아무도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대요. 그런데 그게 꼭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그 공장의 사장님이 부도를 맞아서 도망을 쳤고 새로 오신 사장님이 남편과 서방님을 보고서 무척 불쌍해하며 거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장님의 사모님도 계모 밑에서 못 살고 쫓겨나온 처지의 남편과 서방님을 가엾게 여기고 남편과 서방님에게 방 한 칸을 무상으로 내주셨고 먹을 것도 챙겨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모님 덕분으로 서방님은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정규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고 남편은 중장비 기사일을 배워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원했던 자그마한 집도 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남편이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남편은 여전히 계모가 있는 집에는 명절 때만 아니면 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복 형제들은 계모가 아버님의 논밭을 팔아서 시내에 방을 얻어서 자취를 해가며 편안한 학교를 다녔다는데 행여라도 자취하는 집에 찾아올까 봐서 전전긍긍해 하더라네요. 큰형인데도 불구하고 거짓 취급했답니다. 다 그게 계모가 그렇게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큰형과 작은형과는 말도 섞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요. 그래서 별로 남편 이복 동생들한테 정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돈 벌고 살기 바쁘니까 계모에 대한 불만과 미움 같은 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저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부터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가족이란 울타리 속에서 느끼는 사랑과 따스함이 그리웠던 남편은 참 가정적이었고 성실했어요. 남편은 어릴 적에 늘 마음껏 공부도 못해보고 계모 밑에서 눈칫밥을 먹고 자랐던 기억을 떠올리며 우리 아들들에게는 교육은 남부럽지 않게 시키겠노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두 아들은 정말 반듯하게 자라주었습니다. 공부를 특출나게 잘했어요. 특별히 학원이나 과외를 한 적도 없는데도 책을 좋아하고 스스로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집에서는 TV를 전혀 보지 않았어요. 매번 아들을 데리고 서점에 데리고 다녔죠. 그러다가 남편이 작업 중에 사고를 당해서 몸을 많이 다쳤습니다. 중장비를 직접 가지고 기사일을 할 수 없게 되었었죠. 남편의 몸의 회복이 우선이라서 남편이 더 이상 중장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식단 일도 하면서 생활비 교육비를 감당을 해야 했는데 가을과 겨울에는 붕어빵 장사도 했습니다. 그때가 큰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였고 작은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둘 다 공부를 잘해서 전교 학생 임원이었는데 학생 임원의 자녀를 둔 부모는 치맛바람이 좀 셌어요. 알게 모르게 돈이 많이 들었던 터라서 부담이 되곤 했었죠. 남들처럼 애들 기 살려주는 부모가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참 착했어요. 그런 부모의 심정을 잘 이해해서 솔직히 학생회장이나 임원의 추천이 있어도 알아서 조용히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붕어빵 장사를 아들이 다닌 학교 앞에 사라고 권하기까지 했어요. 애들이 엄청 많이 사 먹을 거라고요. 그 근처에도 여고가 있고 중학교까지 있어서 목 좋은 곳을 미리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들이 친구들한테 창피 당할까 봐서 절대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반 친구들한테 다 대놓고 홍보했어요. 우리 엄마와 아빠가 붕어빵 팔 테니까 와서 많이들 사 먹으라고요. 참 기특한 아들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하나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진짜로 친구들 우르르 데리고 왔더라고요. 처음에는 공짜로 다 주었더니 소문이 나서 모두 다 쉬는 시간에도 나와서 붕어빵을 사 먹으려고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도 붕어빵을 다 돌려서 드렸었죠. 학부모들까지 소문이 나서 일부러 찾아왔어요. 아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소문이 났는지 어떻게 공부를 시켰냐고 물어보러 오더라고요. 큰아들의 성적은 늘 탑 중에 탑이었거든요. 교장 선생님도 제 붕어빵 가게 오셔서 사가시면서 제 아들을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고 그때마다 꼭 S대 의대를 보내자고 하셔서 그게 가능하겠냐고 했었는데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고 하셨었죠. 그래서 참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던 중에 아버님의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시내로 이사를 왔던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애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낳은 큰아들인 서방님이 동서랑 다 차린 제사상에 시간 맞춰서 왔더라고요. 저를 보고도 마치 본체에 만취하더군요. 제가 어디 도움이 아줌마나 되는 듯이 대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희 식구들을 괄시하고 무시하는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요. 동서는 모 전문대학의 교수여서 시어머니가 자랑을 엄청 하시고 다녔어요. 시댁에 와도 저에게만 주방에서 물 묻히게 하고 동서는 그저 반찬이나 나르는 것만 시키셨죠. 엄청 제 앞에서 잘난 척하고 많이 아는 척 해대는데 꼴불견이어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굉장히 치맛바람이 주역인 것을 자랑 삼아 떠벌리더라고요. 과학고를 목표로 공부를 한다면서 과외며 학습지며 떠들어대는데 앞말 안고 듣고만 있었어요. 제 아들들 자랑은 눈꼽만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두 아들은 의심의 여지도 없이 학원도 다 제대로 안 다녀도 전교에서 탑을 찍고 있는데 할 필요가 없었죠. 오히려 학교에서 학부모나 선생님들이 어떻게 교육시켰냐고 다들 물어오면 할 말도 딱히 없었거든요. 어줍잖게 학원도 안 보냈어요. 과외도 한 번도 안 시켰어요. 학교 수업만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그냥 알아서 혼자서 잘해요. 라고 이런 말들을 하면 다들 밥맛 떨어진다고 할 게 뻔한 거였으니까요. 식사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시어머니와 이복 형제들끼리 겨우 전교에서 10위권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성적으로 무슨 대단한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러는 것처럼 동서가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있는지 자랑을 늘어놓고 잘난 척을 하고 있었지만 남편과 저와 제 아들들도 아무 말도 않고 경청하고만 있었어요. 남편의 친동생인 서방님네도 딸들이 아들이 하나인데 다들 공부를 잘합니다. 계모인 시어머니 앞에서 자식들 자랑을 늘어놔봤자 좋아라 할 위인들이 한 명도 없었기에 서방님네도 입 다물고 조용히 있기만 했더니 아주 병신인 줄 알더라고요. 동서가 제 큰아들에게 뜬금없이 물었어요. 맞이라서 처음으로 대학교 입학할 것 같은데 동생들을 생각해서 첫 테이프는 잘 끊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겠니? 그러자 제 아들이 바로 대답을 했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되고 잘 해야지. 학원은 어디 다니고 있니? 과외는 안 받는다며? 목표하는 대학은 있니? 네, 목표하는 대학은 있어요. 어머, 학원이나 과외는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인서울은 꿈도 못 꾼다. 기이고 난다는 애들도 그렇게 열심히 학원이며 과외며 난리를 쳐도 인서울도 못하는 애들을 수두룩해. 네가 맞이라서 동생들한테도 보온이 되어야 하는데 어떡하니? 설마 대학교 입학은 포기한 건 아니지? 그래서 남편이 웃으면서 그랬어요. 포기하다니요. 의대 보낼 건데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었죠. 그랬더니 갑자기 동서 얼굴 얼척없다는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아주버니가 정말 세상 물정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의대가 누구 집 애 이름이에요. 아무나 의대 가는 거 아니라고요. 뭘 좀 아시고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비웃으면서 그러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살다가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들어본다. 의대는 뭐 입으로만 보낸다니?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다 그거 돈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 의대라고 하더라. 나이 먹은 나도 다 아는 사실인데 말로만 의대를 보낸다면 누군들 못 보내겠니?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웃기다는 식으로 살짝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서가 또 막말을 하는데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었어요. 아주버니, 그리고 형님이 붕어빵 장사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붕어빵 장사해서 의대 학비 대기도 힘들 거고요. 동서의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받아치더라고요. 학비? 누가 의대는 쉽게 입학시켜준다던? 붕어빵 장사하는 주제에 무슨 의대야? 제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한마디 하려고 할 찰나에 큰아들이 나서서 말했어요. 할머니, 붕어빵 장사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게 어때서요? 붕어빵 장사하는 사람은 아들을 의대에 보내지 못하는 법이라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S대 의대를 갈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러자 남편이 큰아들의 어깨를 다독거리면서 그래, 장한 내 아들, 나는 너를 믿는다. 라는 표정으로 아들을 향해서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어 보내는 여유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려던 것을 멈추었습니다. 10마디 말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보라는 듯이 의대에 입학하면 되는데요. 그날이 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다 얼마든지 S대인가 뭔가 하는 그 의대에 가보거라. 나도 손자가 의대에 들어갔다고 자랑 좀 하게. 그래도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네가 아직은 어려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의대에 들어가서 말해라. 알겠냐? 그 전에 네 작은 엄마한테 대입 입시에 관한 정보도 많이 조언도 좀 받아보고 해서 어디든 들어가기만 해라. 시어머니는 제 큰아들이 그저 치기 어린 마음에
내뱉은 말쯤으로 생각을 하시더군요. 아무튼 계모인 시어머니 자식들과 함께 얘기를 더 나누다가는 재수가 옴 붙을까 봐서 서둘러서 나와버렸어요. 서방님네와 우리 식구들이 간 뒤로 자기네들끼리 얼마나 비웃고 도마질 했을지 알만했습니다. 두 아들들도 눈이 있고 생각이 있고 다 큰애들인데 모를 리가 없었죠. 돌아오는 길에 작은 아들이 큰아들에게 그러더라고요. 형, 어떡하든지 S대 의대 들어가기만 해. 내가 의대 가지 않고 형 학비 대줄 테니까. 둘째 아들은 어렸을 적부터 의대 지망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런 말을 하자 남편이 속상해했습니다. 그런 말이 어딨어. 너는 처음부터 의대를 가고 싶어 했잖아. 형 때문에 포기한다는 말은 취소해라. 네가 형 학비 보태지 않아도 된다. 걱정 말아라. 알아들었니? 둘째 아들이 시어머니나 동생 말하는 꼬락서니와 막말을 듣고서 화가 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 혼자서만 시어머니한테서 푸대접을 받는 것은 참을만 하지만 자식들에게까지 그런 대접을 받게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다음부턴 아버님의 제사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이복 형제 동서들을 부르지도 않고 저와 남편의 친동생이 처만 불러서 제사 음식을 차리게 하는 것도 두고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예 발길을 끊어버렸어요. 그런 후로 큰아들은 탑 중에서도 탑이라던 S대 의대 입학을 했었고 학비는 대형병원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수가 있었어요. 특히나 S대 의대 진학은 학교의 자랑이라며 큰아들의 선생님들이 가정 형편을 고려해서 여기저기 알아봐 주신 덕택으로 장학금을 보내주신 분들이 꽤 되었습니다. 큰아들 인복도 있고 인성이 바르니까 여기저기서 돈 싸들고 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다 그 돈을 받을 수는 없었고 최대한 남의 도움이 없이도 아들의 학비를 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런 저와 남편의 노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의대 진학을 포기했어요. 저와 남편은 반대했었지만 꼭 의대만이 꿈을 펼치는 것은 아니라면서 공대 진학을 해서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이왕이면 형이 학비를 대주기 위해서라도 월급이 많은 곳을 택한 것이 대기업 입사였어요. 둘째 아들은 더 이상 힘들게 붕어빵 장사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고 계절별로 김밥도 팔고 호떡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순대도 팔고 해서 큰아들의 학비를 보태었어요. 결국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함께 공부를 하던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앞두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집안이 대박 집안이었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의사 집안이었고 꽤나 잘 사는 집이었죠. 사위들 집안이 붕어빵 장사를 하던 뭐든지 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중간히 잘 사는 집안도 아니고 돈이라면 얼마든지 있으니 사위 집안이 돈이 없어도 사위만 똑똑하면 그만이라고 하더래요. 참 감사했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쪽 집에서 딸을 위해서 병원을 차려준다고 했습니다. 제 큰아들은 대학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큰아들의 결혼식 날짜도 잡아놓고서 며느리가 다닐 병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사돈되는 분과 함께 병원의 개원식에 참석을 했어요. 병원은 사돈 어른이 며느리를 위해서 지어주신 것이지만 병원장 이름으로는 아들과 며느리 이름이 나란히 붙어있는 플래카드가 큰 사진과 함께 홍보차 걸려 있었어요. 그것을 본 시어머니와 동서가 믿기 힘들다는 듯이 저에게 달려왔더라고요. 그 나이에도 두 눈으로 꼭 확인해야겠다며 동서랑 온 모양인데 저에게 대놓고 묻더군요. 아니, 이 병원이 니들 거 맞니? 아니요, 며느리 거죠. 며느리 거니까 네 아들 거 아니냐? 세상에 이런 재주도 다 있었다니. 동서가 시어머니 뒤에서 어색한 표정으로 저에게 오래간만이라면서 축하한다고 하는데 아주 씁쓸한 모습이었죠. 긴 말 않고 그냥 갔는데 뒷목 잡고 쓰러질 듯이 휘청거리더라고요. 얼마나 충격받았으면 저럴까 싶기도 한데 시어머니께서 핑뉴스로 소문이 들어간 모양인지 그동안 통 저와 남편에게 연락을 한 번을 안 턴 다른 이복 형제들이 줄줄이 축하한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동서의 최근 소식을 듣게 되었네요. 동서가 발표했던 논문이 다른 사람들의 연구 논문을 표절했다고 해서 학위가 박탈당하고 교수직까지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동서의 자식들이 하나같이 인서울은 한 명도 못하고 아들은 재수하고 딸은 지방약대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난 척을 다 하더니만 그렇게 용을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했어도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다 그런 말들이 꼭 맞는 말이 아니란 걸 반증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나요?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나쁜 짓이나 남에게 해를 주는 짓만 안 하면 그만 아닌가요? 그런 직업 귀천을 따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에 뒤처진 무식한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것도 모르고 잘난 척들을 하다니 정말 우습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저는 32살 비교적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는 예비 신부입니다. 예비 신랑인 약혼남도 같은 회사에서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1년 동안 회사에는 아무도 모르게 교제를 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남친은 그저 평범한 사람인데 생김새도 못나지도 않고 회사 내에서도 똑똑하다고 인정받을 만큼 말도 잘하고 능력 있어 보여서 마음에 들었어요. 남친은 그때까지 예비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결혼식장 예약과 관련해서 오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점심때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끝나면 연락하기로 했고요. 친구들과는 점심을 간단히 하고 차 한잔 마시고 결혼 준비로 바쁠 테니 빨리 가라고 해서 서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친 집이 있는 아파트로 갔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서려는데 마침 남친이 추리닝 차림으로 밖으로 나와 있는 걸 보고 차를 주차장 입구 갓길에 세워두고 남친을 보려고 나오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웬 남자아이와 함께 있었어요. 남친에게는 결혼한 누나에게 조카들이 둘이 있는데 3살 딸과 이제 갓 돌 지난 아들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누구지? 옆집 애인가? 하고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갑자기 애 엄마처럼 보이는 여자가 그 남자애 쪽으로 가더니 손잡고 가려고 하니까 그 남자애가 남친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 모양새는 꼭 애가 자기 아빠한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저는 속으로 누가 보면 애기 아빠인 줄 알겠네 하고 생각할 정도였죠. 누군데 저러지? 라고 생각하면서 차에서 내려서 가려던 중에 그 애는 그 여자가 데리고 건너편 아파트 쪽으로 가더군요. 그런데 남친이 그 애한테 손을 흔들면서 뭐라고 하는데 잘 들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남친을 부르고 다가가자 엄청 놀란 눈치더라고요. 여긴 웬일이야? 언제 왔어? 그래서 제가 저 앤 누구야? 하니까 완전 당황한 눈치여서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대충 이웃집 아이라면서 자기가 애들을 좋아하니까 한 번씩 운동 겸 나오면 잘 놀아준다고 했어요. 전 그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 후 남친과 함께 예식장 보러 다녔죠. 그리고 남친이 저보고 집에 오기 전엔 꼭 연락 먼저 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사이에 무슨 연락을 하고 말고 하냐고 웃긴 짬뽕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우린 결혼식 준비로 매일같이 만나서 신혼살림 보러 다니고 바빴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친이 화장실 잠깐 다녀온다며 휴대폰 놓고 간 사이에 전화가 울렸어요. 받을까 말까 하다가 혹시나 해서 받았습니다. 박상진님 전화입니다 하고 전화 받았더니 어떤 어린아이가 다짜고짜로 아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 전화 잘못 걸었네 아가야 하고 했더니 하더니 끊었어요. 그런데 순간 놀랐어요. 전화 발신자명에 샛별이라고 명칭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다시 걸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가야 네 아빠 이름이 뭐니? 하니까 박상진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상진이가 네 아빠 맞아? 하니까 네 하는 겁니다. 그러고 통화하는 중에 남친이 왔어요. 나는 계속 남친이 보는 앞에서 네 아빠 어디 사는지는 아니? 하니까 우리 아빠 대우 프루지오에 살아요 했어요. 남친 그 광경을 보고 바로 휴대폰을 낚아채더니 전화 끊어버리더라고요. 완전 당황한 표정이 더 의심스러웠죠.
전 바로 숨겨놓은 아들이 있었어? 하니까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면서 그냥 친구 아들인데 아빠처럼 생각한다고 말하는데 딱 봐도 거짓말처럼 어색하니 바로 알겠더라고요. 갑자기 현기증이 나기 시작했고 캐물었어요. 샛별이라고 할 만큼 각별한 사이인 것 같은데 그 애하고 어떤 관계냐고요? 남친은 그냥 아무 관계 아니다라고 했고 계속 친구가 죽었는데 그때 낳은 아들이 애처로워서 자주 보다가 아빠로 알고 따른다고만 했어요. 샛별이는 태명인데 애칭으로 부르는 거고 이름은 따로 있다고 했어요. 워낙에 자기가 애들을 좋아하다 보니 이뻐하니까 잘 따르고 아빠 없는 아이라서 짠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 말리지 않아서 계속 아빠라고 부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남친이 당황해하는 거 하며 부자연스러운 게 뭔가 많이 감추는 것 같아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진 씨 소설 그만 써. 딱 봐도 거짓말하는 거 티가 나는데 어차피 드러날 거 사실대로 말해봐. 일단 들어보자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우기더라고요. 그 애와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요. 저는 그냥 남친 말을 믿고 싶었어요. 그동안 제가 봐온 남친은 천하에 이상할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에 좀 이상하고 의심스러웠지만 죽은 친구 아들이 아빠 친구를 아빠라고 생각했나 하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남친이 거짓말이 아니다란 확신이 필요했어요. 뭔지 모르지만 분명 당황한 표정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뻔했거든요. 아빠라고 따를 정도면 자주 보는 사이인 것 같은데 함께 보러 가자고 했는데 다음에 한가할 때 가자고만 하더라고요. 남친 휴대폰은 늘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서 볼 수가 없었어요. 샛별이 전화번호 가르쳐달라고 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애한테 전화해서 무슨 주접떠는 말을 하려고 하냐면서 그냥 자기를 믿어주면 안 되냐고 되려 화를 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바탕 싸웠네요. 나보다 그 애를 더 생각하는 것 보니 뭔가 있긴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예민한 걸까? 라고도 생각해봤지만 그냥 촉이 이상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지에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꺼내서 걱정 끼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 끙끙 앓았네요. 저는 전화도 할 정도로 친하고 자주 보는 사이라면서 함께 보자고 하는데도 굳이 마다하는 것이 좀 미심쩍었어요. 오히려 자기를 의심해서 기분 나쁘네 어쩌네 하고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더군요. 제가 남친을 말로는 못 당하는 터라 더 답답하긴 했지만 살살거리는 남친 때문에 그래 설마하니 내 남친이 그럴 사람은 아니겠지 하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결혼식장도 예약하게 되었고 신혼집도 계약했고 신혼집에 이사할 날만 기다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 퇴근 즈음에 한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박상진 씨에 관해서 긴히 할 얘기가 있다면서 조용히 만나자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누구신데 그러냐고 하니까 박상진 씨한테는 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 엄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고 하니까 지금 바로 오시면 알게 해주겠다면서 주소를 보내줬습니다. 결혼 청첩장을 봤다면서 결혼식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연락한 거라며 오면 다 얘기해주겠다고 했어요. 주소를 보니 남친이 사는 집 바로 옆에 있는 소형 아파트였어요. 기분이 참 묘하고 심장이 떨리더군요. 혼자 가기가 두려워서 동생을 불러서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던 여자는 본 적이 있었네요. 남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남친과 놀던 남자애를 데리고 가던 그 여자였어요. 그리고 잠들어 있는 남자아이도 그 애가 맞았고요.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동생이 제 대신 많이 물어주었어요. 아이 돌사진 때 찍은 남친과 함께 찍은 사진과 아이와 함께 아빠처럼 찍은 사진들과 액자 있는 사진들까지 전부 보여주더군요. 그리고 최근에 찍은 아이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도 보여주었어요. 우연히 박상진 씨를 만나서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박상진 씨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해서 혼자 모르게 아이를 낳았는데
나중에 박상진 씨가 알고서 계속 자기 모자를 돌봐주고 있다고 하면서 박상진 씨 부모님도 아이를 보더니 우리 관계를 모른 척 해주신다고 했어요. 박상진 씨는 자신은 몰라도 아이를 절대 버릴 사람이 아니라고 했고 박상진 씨 부모님 반대로 혼자 낳았기 때문에 자기 호적에 올라와 있지만 이젠 아이가 곧 학교도 가야 하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키우고 싶어서 아빠 호적에 올릴 거라고 했어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알려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이 이름은 김준영이고 남친을 지칭해서 계속 준영이 아빠라고 하더군요. 그때 마침 남친에게서 어디냐고 전화와서 여기 준영이네 집이야. 준영이 아빠 지금 이쪽으로 와줄래? 했더니 엄청 놀랐는지 한참 말을 못하다가 거기 어떻게 갔어? 하더라고요. 준영이 엄마가 불러서 왔어. 빨리 와줘야겠어. 이 XX야. 나도 모르게 쌍욕이 튀어나왔어요. 그때 준영이 엄마란 여자가 그러더군요. 여기 아이가 있으니 나가서 싸우세요. 저는 할 말 다 했으니 가주세요. 하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열받아서 야, 이 미친 엑스야. 네가 불러놓고 빠지겠다고? 네가 불질러 놨으니까 네가 꺼야 할 거 아니야. 하고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저도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폭발했네요. 지금 이 상황에 네 애새끼만 걱정하니? 네가 불렀으니까 그 잘난 애합이 말 좀 들어보자. 이 미친 XX. 그냥 넘어가나 봐라. 하면서 갑자기 생각난 듯 건너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예비 시부모님에게 전화 걸었어요. 여기 손자 준영이네 집이니 빨리 오시라고 했습니다. 완전 열받아서 큰소리로 말하는 예비 며느리 목소리 듣고서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 걸었더니 받지 않았어요. 다 알고 있었으면서 속이고 결혼을 강행하려 했던 거네요. 동생이 옆에서 진정하라고 하고 다독이는데도 엄청 화가 났어요. 결혼식 준비는 거의 다 되었고 청첩장도 대부분 돌렸는데 설마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믿기지 않고 화가 났습니다. 준영이 엄마란 여자는 자기 할 말은 다 했으니 나가달라고 했지만 전 그럴 수 없다고 하고 3자 대면을 하고 확실히 하자고 했죠. 바로 남친이 달려왔더군요. 저는 보자마자 남친 머리를 연거푸 세게 쳤습니다. 동생이 저를 말리고 일단 앉아서 형부 말 좀 들어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말은 모두 다 녹음할 테니 거짓으로 하려거든 각오하라고 했죠. 남친은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했어요. 처음부터 속이고 결혼하려던 거는 아니었는데 그러면 결혼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이대로 계속 모른 채로 살아주기를 바랬다고 했어요. 여기 있는 아이 엄마랑은 더 이상 아무런 사이도 아니고 진작에 정리가 됐었다고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준영이 엄마란 여자를 쳐다봤어요.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맞는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준영이 엄마는 노래방 도우미로 처음 만났고 술에 취해서 실수했는데 그 뒤로 몇 번 계속 만나다 덜컥 임신을 했다고 했어요. 따로 사랑해서 만난 건 아니고 졸업시험 스트레스를 풀려고 돈 주고 만난 관계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혼자서 몰래 준영이 나타나서 결혼하자고 했지만 거절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이제는 저희 부모님께로 아기 데리고 나타나서 책임지라고 하니까 유전자 검사까지 확인해보니 내 친자가 맞아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남친 부모님이 생활비를 대주고 계신 거라고요. 그때부터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 남일같이 느껴지진 않았고 애한테 애착이 가더라네요. 따라서 준영이 엄마하고는 결코 아무 감정도 없지만 아이한테만큼은 좋은 아빠가 돼주고 싶은 게 사실이라서 아이를 데리고 직접 키우려고 했지만 준영이 엄마가 결사적으로 반대하니 할 수 없이 지금까지 이런 상태로 지내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준영이 엄마를 보고 남친의 이 모든 말이 맞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준영이 아빠는 자기를 돈 주며 만난 관계가 아니고 진심 자기를 좋아해서 만난 거라네요. 만날 때도 그렇게 말했었고 단지 쪼들려 사니까 놀이방 도움이 나갈까봐 생활비조로 푼돈 정도 주어준 것뿐이라고요. 그리고 준영이 엄마는 진심 사랑해서 만났고 그래서 아이를 몰래 낳아서 키울 생각까지 했었는데 돈 없이 막상 키우자니 막막해서 찾아간 거였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둘 다 내 앞에서 꼴깍 떨고 있는 것들을 보니 열불이 나더군요. 남친은 이렇게 된 이상 소송을 해서라도 준혁이 양육권 가져오고 호적에도 올리고 직접 키우겠다고 하니까 그 여자가 길길이 날뛰면서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할 거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세상에 살다 별 미친 것들 다 보네 하고 소리 질렀어요. 1년 동안이나 날 만나면서 날 속이고 결혼까지 할 생각을 했니? 결혼하고 나면 뭐 어쩔 거냐 식으로 넘어가려고 한 거구만. 그리고 걸리면 그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나 말고 또 딴 여자 속여서 또 그랬겠네? 저는 완전 열받아서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저를 속인 예비 시부모님들도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예비 시아버지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더니 받으시길래 이쪽으로 당장 와주십사 하고 나름 정중히 말씀드렸더니 니네들 알아서 해라 하고 끊어버리시네요. 며느리 속여서 아들 장가 보내려고 했으면서 미안하단 말도 안 하고 알아서 해라? 오기가 생겨서 아까 남친이 말한 내용을 동생 핸드폰에 녹음된 내용을 바로 사내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이런 오라질놈의 KXX가 순진한 여사원을 속여서 사귀고 청첩장을 돌렸으니 청첩장에 침 한번 뱉으시고 휴지통에 버려달라고 정중히 올리는 말씀이란 제목이었어요. 갑자기 사내 게시판에 난리 났네요. 이거 실화냐? 장난 아니냐? 저희 부서 직원들 부장님까지 저한테 전화해대고 난리네요. 얼굴 가리는 남친 꼬락서니를 찍어서 제2탄. 5살 애기 아빠이면서 총각 행세한 파렴치한 법무팀의 박상진 씨 고발합니다. 제3탄. 여사회 여러분, 우리가 또 이런 개뼈따기에게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너무 분합니다. 하고 올렸더니 법무팀에서 전화하고 남친 전화 폭발했네요. 저희 부장님이랑 팀장님이 제발 게시판에 올린 거 내리라고 문자 폭탄 왔네요. 전 모른 척 묵살하고 내가 미쳤니? 내가 열받았는데? 하니까 앞에 있다가 전화 여기저기 받고 있더니 안절부절 못하다가 바로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비네요. 그래서 제가 너는 됐고 나를 속인 이 부모들 오시라 해서 내 앞에 무릎 꿇고 빌라 하셔라 했습니다. 이쯤 되니 동생도 부모님께 알렸고 오빠랑 한달음에 달려와서 오빠가 내용 들어보고 남친 멱살 잡고 흔들었습니다. 동생이 그런 오빠에게 빌미를 주면 안 된다고 말렸고요. 그때까지도 예비 시부모님은 집이 지척인데도 창피했는지 콧배기도 안 비쳤어요. 남친은 우리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면서 빌고 있었고요. 저희 부모님이 남친 집으로 쫓아간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왔어요. 오셔서 점잖게 죄송하다며 사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게도 할 말이 없다며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남친은 그 와중에도 게시판에 올린 거 제발 내려달라고 통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긴 척하고 게시판에서 내렸어요. 하지만 뭐 이미 포갈대로 다 포가서 소용없는 짓이죠. 저도 한번 열받으니 물불을 안 가리더라고요. 잠시 후 여사후의 이름으로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네요. 여사후의 이름으로 윤리위원회에 법무팀의 박상진 씨에 관한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는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들 찬성한다고 응원의 메시지 빗발치네요. 저를 1년 동안이나 사귀면서 결혼까지 하면서 속였던 거 정말 용서할 수 없고요. 그런 상판떼기를 회사에서 계속 볼 순 없으니 둘 중 하나는 그만둬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아니죠. 잘못한 놈이 나가야죠. 제가 모른 척 소심하게 당하면 또 딴 여자 속여서 결혼하려 하겠죠.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 사연 제보 기다립니다. 편지 형식이나 하고 싶은 일상 이야기도 좋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은 빚 갚으라고 빌려준 시어머니 돈으로 세자원 명품백 사고 여행 다니느라 추석에도 오지 않는 동선의 부부란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손아래 동서가 한 명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5년이 되어가고 있고 딸만 둘 있어요. 추석 전날이면 시어머니 댁에 와서 오전에 장을 보고 오후엔 함께 이것저것 추석 연휴 동안 먹을 음식을 장만합니다. 그 전에 따로 전화 연락을 서로 하곤 했어요. 그런데 그때 추석엔 제가 회사 일로 바쁜 관계로 동서에게 연락을 못했어요.
추석 전날까지도 출근을 했는데 시어머니께만 말씀드리고 회사에서 퇴근 후 곧바로 시댁으로 달려갈 참이었어요. 저나 동서나 직장맘이어서 미리 연락해서 정보기가 겹치지 않도록 했었고 필요한 것을 나눠서 준비해오곤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교회 다니고 계셨기 때문에 따로 추석에 차례상을 차리진 않았지만 늘 그에 버금갈 만큼 음식을 차리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늘상 미리 장을 많이 봐오셔서 음식 준비를 하시고 계셔서 저는 맏며느리 책임감 때문인지 늘 만사 제쳐두고 바쁘게 시댁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퇴근 후 시댁에 도착했는데 아직 동서네가 오지 않았고 남편과 애들은 미리 와 있었어요. 주방에서 시어머니가 나오시는데 별로 안색이 좋아 보이질 않더군요. 분명히 기분이 언짢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기도 뭐해서 남편에게 넌지시 물었더니 말해주었습니다. 동서네가 이번 추석에 여행을 가기로 했다면서 못 온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미리 연락을 했으면 더 나으련만 아까 연락이 왔다면서 제주도라고 하면서 동서네 친정 식구들과 함께 하는 여행이라서 빠질 수 없었다고 변명하더래요. 시어머니는 조카들과 동서네가 올 줄 알고 장도 보고 음식도 넉넉하게 준비하셨는데 실망하신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꽤 되었었고 막내인 시누이도 시댁에서 추석을 보내기 때문에 이번엔 조촐하게 저희네 가족과 시어머니만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어머님이 동태전과 산적이랑 다양하게 전을 다 부쳐 놓으셨더라고요. 옷을 갈아입고 앞치마 두르고 시어머니께 여쭈었어요. 어머니, 동서네가 못 온다고 연락 왔다면서요? 하고 여쭙자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응, 미리 좀 연락을 줄 일이지. 제주도에 도착했다면서 못 온다고 그런다. 돈이 없다고 그렇게 울상이더니 무슨 돈이 있어서 여행이나 하냐고. 팔자 좋다. 라고 서운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동서가 바쁘게 갔나 보죠. 저도 바빠서 전화도 못했는데 동서도 연락이 없었는데 여행을 갔었네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말을 할까 말까 하고 잠시 망설이시더니 그러셨습니다. 사실은 내가 말이다. 진호가 돈 좀 있으면 빌려달라고 하더라. 빚이 좀 많다면서 내가 빌려주지 않으면 빌릴 데가 없다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머뭇거리셨어요. 그래서요, 어머니? 그래서 내가 빌려주지 않으면 사채라도 써야 할 판이라고 하길래 할 수 없이 빌려줬다. 라고 하시는데 영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시어머니 통장에는 얼마 전에 시골집을 매각하면서 함께 팔았던 농가밭과 땅값이 현금으로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그 돈으로 시어머니 명의로 적당한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물건을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새 서방님이 노리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거절 못하고 주시고 말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쭸어요. 얼마를 빌려주셨는데요? 라고 여쭙자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혔습니다. 진호가 통사정을 하길래 너네들한테 모르게 빌려달라고 해서 1억 5천만 원을 줬다. 네? 1억 5천이나요? 저는 정말이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시면 어떻게 땅을 사요? 수미 아빠는 알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모른다고 했습니다. 꼭 갚는다고 했다. 설마 엄마 돈인데 떼먹겠니? 사채를 쓴다는데 어떡하니? 빌려줘야지. 라고 하셨어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아무리 그래도 서방님이 돈을 빌려준 것을 남편 몰래 해달라고 했어도 말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큰 돈을 줬다니 시어머니가 참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니, 서방님이 빚이 있다는 말은 거짓말 아니에요? 동서가 셋째 뽑았다고 자랑하던데요. 라고 했어요. 동서의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동서는 인스타에 신형 고급 중형차로 바꿨다고 자랑질 사진을 올렸던 걸 보고서 여유있게 사나 보네 하고 부러워했거든요. 빚이 있어서 사채를 써야 할 형편이다 하던 사람이 멀쩡한 기존 차를 버리고 새 차로 바꿨다니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무슨 명품백을 샀다고 또 자랑질하는 사진을 또 올렸더라고요. 꽤나 비싼 명품백이라서 감히 쳐다도 보지 못했던 건데 척하니 사서 사진을 찍어 올렸더군요.
시어머니도 그 사진을 보고서는 낯빛이 하얘지는 것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을 불렀어요. 그리고 놀라있는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서방님에게 시어머니 돈이 1억 5천만 원을 흘러들어간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남편도 놀라서 시어머니께 자초지종을 상세하게 물었어요. 말이 쉽지 빌려주라고 했어도 서방님이 갚을 사람도 아니었고 아예 가져간 거나 마찬가지였죠. 빚이 있었으면 그 비싼 고급 중형차를 샀을 거며 난데없이 여행 간다고 추석인데도 오지 않을 이유가 없었네요. 시어머님이 아직도 다 큰 자식인데도 서방님을 어린애 취급하고 아끼는 것을 이용해서 시어머니 돈을 갈취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저희네 부부 모르게 시어머니를 은행까지 모시고 가서 돈을 빼내왔던 거죠. 서방님이 얼마나 시어머니 입단속을 시켰으면 몇 달 전 일인데도 이제서야 말씀을 하시다니 우리 시어머니는 참 겁도 없으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남편은 땅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말이면 열심히 땅 보러 다녔어요. 매달 얼마씩이라도 갚겠다던 서방님의 약속과는 다르게 아직 한 번도 돈을 준 적이 없었고 이런저런 말도 없는 데다가 추석에도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도 슬슬 걱정이 되어서 저한테 고백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남편 모르게 적지 않은 돈을 빌려준 적이 부지기수였는데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을 주면서도 다짐을 단단히 받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 달이 지났는데도 모른 척하고 연락 한 번 하지 않더래요. 남편은 시어머니 말을 다 듣고는 그러더군요. 진호가 엄마 통장에 잔고가 영원히 될 때까지 어떻게든 뜯어갈 구실만 될 건데요. 엄마, 계속 진호한테 그렇게 퍼주실 건가요? 라고 했어요. 내가 미쳤니? 설마 나한테 사기쳐서 지 마누라 차 사줄 줄은 어떻게 알았겠니? 괘씸하다 라고 하시면서 당장에 서방님에게 전화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하나만한 거였으니 말이죠. 새 차 뽑은 거 대놓고 자랑질 할 정도면 또 무슨 핑계를 만들었을지 뻔했거든요. 작은 아들이 말이라면 모질게 못하는 시어머니를 적당히 이용하는 서방님이 아예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시어머니 통장 잔액을 알고 있으니 시어머니의 돈을 뺏을 궁리를 밤낮으로 하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가만두면 또 시어머니가 서방님의 말에 또 넘어가서 돈을 다 날릴 게 확실해 보였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시어머니랑 남편과 진지하게 이 문제를 어찌 풀어야 할지 의논을 했어요. 결국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와 공동으로 그동안 보아두었던 개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지역에 근처에 있는 땅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서방님이 빌려간 돈만큼은 시어머니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충당키로 했습니다. 대출금은 남편이 갚는 걸로 했어요. 이 모든 사실은 서방님네가 모르도록 시어머니께 함구하시라고 했습니다. 공동명의를 해놓으면 시어머니 혼자서는 처분할 수 없을 테니 만일을 대비할 수 있었어요. 땅 투자하는데 부족한 금액은 남편의 돈도 들어갔으니 뒷말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남편은 곧바로 계획한 대로 실행했습니다. 일사천리로 조용히 잘 진행이 되었고 시어머니 계좌에는 최소한의 1년치 생활비 정도만 남겨놓고 전부 다 땅 투자 금액에 보탰어요. 추석 연휴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투자할 땅을 둘러보았고 시어머니도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동서네 부부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께 연락 한 번 주지 않더군요. 시어머니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시기도 했지만 서방님한테 실망을 많이 하신 눈치였습니다. 자식도 다 필요 없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시어머니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사기쳐서 가져간 돈으로 새 차를 사서 버젓이 인스타에 올렸는지. 물론 시어머니가 인스타를 하지 않으셨지만 저희네 부부는 하고 있던 터라서 금방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인데도 개의치 않았던 모양이었고 행여나 시어머니가 갚으라고 줬겠나 싶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오산이었어요. 추석 연휴가 끝난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이자나 원금 한 푼도 입금하지 않아서 동서네 부부를 불러서 한 말씀 하시겠다고 주말에 저희도 함께 시어머니 댁으로 부르셨어요. 저희네 부부도 불렀다는 말에 설마하니 돈 갚으란 말을 하려고 부르진 않겠거니 라고 생각했었나 보더라고요.
추석 연휴 때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도 시어머니께 기념으로 남아 초콜릿 하나도 사오지 않았더군요. 항상 시어머니가 서방님을 오냐 오냐 하며 키워서인지 조금 소홀해도 서운해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오랜만에 시어머니를 뵈러 왔으면서도 빈손으로 털레털레 왔더군요. 애들 챙겨오느라 바빴다는 핑계를 대고서는 여전히 점심상을 다 차릴 때서야 왔어요. 얄미운 생각이 들었지만 시어머니가 계시니 말을 아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마칠 무렵에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말씀하셨어요. 큰애가 일찍 와서 상을 다 차렸으니 작은애가 다 뒷정리하고 설거지랑 다 해라 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이 평소와는 다르게 단호함이 있었어요. 뜻밖의 말씀에 약간 어리둥절하며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면서 오기만 한 소리로 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어머니 같이 할게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아니다. 큰애 너는 우리 집의 귀한 맏며느리다. 일꾼으로 시집온 거 아니다. 작은애는 밥상만 받으러 시집온 것도 아니고 매번 혼자서 일만 했으니 이제 네가 동서도 좀 부리면서 해라 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서방님네 부부를 편애 아닌 편애를 좀 하신 편이라서 더욱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서방님도 달라진 시어머니 태도에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동서가 혼자서 상을 치우고 정리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가 저를 옆에 앉히시고는 꼼짝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동서에게 이것저것 시키셨어요. 과일도 챙겨 내오라고 하시면서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네 부부에게 왜 돈을 갚지 않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대번에 서방님이 그러더군요. 엄마, 그건 우리끼리만 알기로 했잖아요. 왜 형 앞에서 그런 말을 해요? 하고 되려 큰소리 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더 큰소리로 화를 내셨어요. 그래, 빚졌다더니 내 돈 가져다가 차 바꾸고 명품백 사려고 했니? 왜 내 돈을 가져갔으면 갚을 생각을 하지 않니? 지금 몇 달이 지난 줄은 알고 있니? 이제 해나 저제나 돈 갚은다는 말은 언제 하나 하고 기다렸는데 새 차 빼서 폼 재고 여행 다니셨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러더군요. 네, 엄마가 빌려준 돈으로 빚 청산했어요. 그리고 제 돈으로 새 차 빼고 명품백 사준 거예요. 지금 그걸 갖고 화내시는 거예요? 왜? 네 마누라 새 차나 명품백 사줄 돈은 있어도 엄마 돈 갚을 돈은 없니?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참 뻔뻔스럽다. 엄마 돈은 네 돈이다 이거냐? 라고 야단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서방님은 말하는 것이 초딩 같았어요. 엄마, 치사하게 왜 그러세요? 엄마가 당장에 그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세요? 자식이 그 정도 돈 좀 쓴다고 엄마가 쪼들리시냐고요. 어차피 천천히 갚아도 되잖아요. 어련히 알아서 갚을 텐데 꼭 이렇게 형 앞에서 쪽팔리게 하셔야겠어요? 정말 실망해요. 라고 오히려 큰소리 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서방님을 제지시켰어요. 엄마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돈 빌린 죄인이 말이 많다. 엄마 말씀 끝까지 들어라. 라고 했더니 곧바로 그러더군요. 형이 엄마한테 시켰어? 엄마가 저렇게 나오실 분이 아니잖아. 내가 엄마 돈 갚은다고. 떼어먹질 않을 테니까 걱정 마. 라고 큰소리 쳤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가 완전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어요. 네가 빌려갈 때는 매달 꼬박꼬박 갚을 것처럼 하더니 이제 와서 엄마가 돈이 뭐가 쪼달려서 돈 갚으라냐고? 내가 이런 자식인 줄 알았으면 절대 빌려주지 않았다. 두말하지 말고 당장 갚아라. 라고 하셨는데 서방님은 오히려 오기 부리듯이 못 갚겠다고 대들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결심한 듯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아주 여유만만하니 좀 살만한데 내가 괜히 빌려줬나 보다. 그래서 말인데 너네 집부터 알아봐라. 당장 너네 전셋집에서 전세금부터 회수해야겠다. 그것도 내가 계약해줬으니 할 말은 없겠지. 라고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서방님은 초딩애처럼 팔짝팔짝 뛰면서 미치고 환장하겠다며 날뛰었어요. 이제까지 뭐든지 말만 하면 쉽게 들어줬던 시어머니의 달라진 태도에 성질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셨어요.
당장에 월세를 살던 전세를 살던 집을 따로 알아보라고 하셨고 내일 당장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셋집을 내놓고 전세금을 회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시어머니 통장에 자동이체를 해서 매달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화가 나서 그렇게는 못하겠다며 자식한테 이러는 부모는 엄마밖에 없을 거라고 오히려 큰소리치고는 자기 애들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완전 자기 엄마 돈은 자기 돈으로 하는 염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서야 서방님을 잘못 키우신 것을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 탄식을 하시면서 돈을 무턱대고 빌려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서방님은 설마하니 마음이 약한 시어머니가 전세금을 회수하려고 아들네가 살고 있는 전셋집을 부동산에 내놓겠다는 식이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바로 부동산에 서방님이 사는 집을 내놓으셨고 집보러 연락이 오자 시어머니께 전화로 악을 쓰고 달려들었다는군요. 시어머니는 대꾸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더 이상 전화도 받지 않았더니 시어머니 댁으로 찾아와서 당장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셋집을 내놓은 것을 취소하지 않으면 시어머니 댁에 들어와 살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그러셨다네요. 들어와 사는 건 반대하진 않으마. 너네들이 들어와 살면 생활비도 안 들 테고 나야 며느리 밥 얻어먹고 사니까 편할 뿐이지. 갈 데 없으면 생활비 내고 내 집으로 들어와 살아도 좋다. 알아서들 해라. 라고 하셨답니다. 시어머님이 사신 아파트는 25평이라서 방이 3개여도 모두 다 작았어요. 시어머니와 합가할 리가 없는데도 큰소리를 쳤다고 하더군요. 동서가 합가해서 살 리가 없었어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단단히 벼르고 계셨던 터라서 전세금을 회수했고 그 돈을 선뜻 저희 부부의 아파트 대출금을 갚으라고 주셨습니다. 대신에 서방님에게는 함구하기로 하고 아파트 대출금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갚으라고 하셨어요. 땅 투자하면서 시어머니 아파트 담보대출도 받은 것이 있어서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았어요. 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시는 거라고 하시면서 거절 말라고 하셨습니다. 동선의 부부가 살던 전셋집에 전세금으로 우리 아파트 대출금을 갚았다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약이 오를지 뻔하네요. 한편으로 미안한 생각도 들었지만 시어머니께서 극구 모르게 주는 것이니 마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선에는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남편이 시어머니랑 땅을 공동으로 구매하면서 시어머니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도 갚으라고 주셨어요. 어차피 시어머니 노후 대비로 연금도 나오고 통장에 생활비도 충분하셨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감사히 받았습니다. 합가를 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결국엔 시어머님의 말씀대로 월세로 집을 구해서 살더라고요. 예상 밖의 시어머니 태도에 완전 실망했다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고 그 뒤론 시어머니 댁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동서도 연락 한번 주지 않았는데 만일 그렇게 하면 아마도 마음이 약한 시어머니가 제 발로 항복하고 돈 싸들고 올 줄로만 알았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욱더 동선의 부부를 괘씸하게 여겼고 마음의 문을 더 닫아버리게 된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때도 동서에게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제가 보낸 톡도 답을 보내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월세로 살고 있다던 집으로 찾아가 봤는데 벌써 이사를 하고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서방님이 다닌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왜 연락을 끊고 사냐고 했더니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더랍니다. 자기 잘못은 하나도 반성하지 않더라네요. 그래서 따끔하게 한마디 해줬더니 그러더랍니다. 시어머니가 원래 그러실 분이 아닌데 남편 때문인 것 같다고요. 분명히 형이 엄마를 부추겨서 그런 게 분명해. 그런 형이나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 나 이제 엄마나 형 안 보고 살 거니까 찾아오지 마. 라고 하고는 자리를 뜨더라네요. 시어머니를 사기쳐서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뺏어가 놓고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아서 기가 막혔답니다. 그들은 남편도 서방님을 더 이상 찾진 않겠다고 하더군요. 가끔씩 동서 인스타에는 한 번씩 들어가 보곤 하는데 사진 올라오는 것도 뜸해졌더라고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생각하고 서로 연락하지 않고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께서 위암으로 병원으로 입원하셨어요. 다행히도 초기 암이라서 수술하면 완치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었죠.
아무래도 동서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오랜만에 전화를 했는데도 받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톡을 보냈어요. 시어머님이 위암으로 입원하셨고 수술을 앞두고 있네 라고 하고 병원과 병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답장이 없길래 이번에도 시어머니한테 오지 않으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었는데 수술한 날 병원에 찾아왔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동서네 부부이지만 어색하기보다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남편도 반갑게 맞이했고 시어머니 상태를 설명해 주었더니 걱정을 많이 한 듯이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시어머니가 수술을 깨어났을 때까지 동서네 부부가 함께 병실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어났을 때 동서네 부부를 보고서는 엷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서방님네가 나타났으니 놀라시면서도 반가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하신 첫마디가 진호야 와줘서 고맙다. 너 못 보고 죽으면 어쩌나 했는데 돈 갚으라고 안 할 테니까 자주 보자 라고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그러자 남편이 옆에서 그랬습니다. 진호야 너 좋겠다. 엄마한테 빌려간 돈 갚지 않아도 된다니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서방님이 그랬어요. 걱정 마 형. 엄마 돈은 갚을 테니까. 엄마가 다행이야. 수술은 잘 된 거지?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암이란 소식에 무척 놀랐었는지 그때서야 말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그러더군요. 엄마, 내가 엄마 돈으로 빚졌다고 뻥치고 새 차로 바꾸고 명품백 사주고 흥청망청 쓰고도 갚지 않으려고 한 건 맞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 용서하지 말고 엄마 돈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갚아 나갈게. 아프지만 말아줘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빈말이라도 듣기 좋다. 월세 사는 주제에 어느 세월에 돈을 다 갚겠니? 기대도 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은 안 해도 된다 라고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그랬더니 서방님이 그러더군요. 엄마, 나 월세 안 살아. 전세로 괜찮은 데서 살고 있어. 엄마 덕분에 열심히 돈 모으는 재미도 알게 되었어 라고 했어요. 그런 서방님을 보는 시어머니는 참 흐뭇해 하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둘째 아들이라 그저 반가우셨는지 내내 웃고 계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서방님은 늘 그랬어요. 시어머니한테 애교가 많은 아들이었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서방님을 많이 아끼셨어요. 남편은 장남이라도 시어머니께 그리 살갑진 않았는데 반대로 서방님은 하고 싶은 말도 거침없이 하고 편하게 말해도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을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냈어도 금방 웃고 떠들며 예전처럼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였습니다. 오기 부리고 투정하듯이 속이 없어 보였던 서방님은 온데간데 없었고 다정하고 친근한 딸 같은 아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동서는 많이 멋쩍어 했지만 시어머니한테 서방님처럼 살갑게 하려고 노력하는 듯이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초기 암이라서 수술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퇴원을 했지만 재발 가능성이 있으니 걱정이 되었어요. 서방님은 시어머니가 암이란 소식에 많이 놀란 듯이 보였고 예전처럼 투정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저보다도 더 시어머니를 챙기는 모습에 놀라울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서네 부부가 저희를 찾아왔어요. 시어머니 합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동서를 쳐다봤어요. 그래도 괜찮은 건지는 동서의 의견이 중요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네, 형님. 어머님과 함께 살면 어머님께 빌린 돈도 빨리 갚을 수 있고 또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시니까 돌볼 수도 있고 해서요. 라고 했어요. 살다 보니 별 기특한 일도 다 있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방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동서가 합가를 허락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명품백 좋아하고 사치를 부리는 것을 좋아하는 동서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동안 동서도 철이 없어서 결혼 전부터 허세를 부리며 돈을 모으기보다는 쓰고 살며 폼생 폼사로 연로적이었는데 월세로 살아보면서 허투루 나간 돈들이 많아서 아깝더라네요. 어느 순간 이건 아니다 싶었고 남들이 하는 재테크에도 관심을 가지다 보니 그동안 얼마나 돈이 귀한지 모르고 살아왔던 자신들이 반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결혼한 지 꽤 되었는데도 혼자 계신 시어머니의 용돈 한 번 챙겨주지 못하고
오히려 기대어서 살 생각을 했었던 자신들이 부끄럽기 시작했답니다. 두 딸들이 점차 성장해가고 있는데 금융 지식도 가르쳐야 하고 돈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데 정작 자신들은 금융 문맹이었고 그동안 바보 같은 생각들로 허송세월을 했다는 것에 동의했다는군요. 그래서 열심히 금융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돈의 흐름과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왜 그렇게 어머니가 우리가 살고 있던 전세금까지 회수해가며 초강수를 뒀는지도 이해를 했다고 했습니다. 없어도 있는 척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받지 않으려고 겉보장을 화려하게 하려 했던 것은 다 부질없는 허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봤자 가난한 것은 매 한 가지인데 그걸 굳이 감추려고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는 것은 정말 비생산적이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부자인 척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부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는군요. 그래서 주식도 공부하고 있고 부동산과 각종 돈의 흐름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살았는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합가하고 전세금 대출을 받았던 것을 시어머니의 돈을 갚는 방식으로 매달 적금식으로 시어머니의 통장에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매우 반기셨어요. 작은 방이라도 딸 둘이 한 방을 사용하면 되니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합가하면서 동서네 부부가 각자 차를 갖고 있었는데 서방님이 차를 처분했고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며 출퇴근한다고 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필요하면 동서가 타고 다니는 차를 가족 이동할 때나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 갈 때 사용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서방님이 모임도 많이 줄이고 일찍 퇴근해서 일을 구분짓지 않고 직장맘인 동서를 위해서 집안일도 분담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가계부 정리를 하면서 매달 지출과 수입을 결산지으면서 피드백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매월 수입의 일정 금액을 떼어서 전평가되어 있는 기업의 주식을 샀고 시어머니 적금에 모두 불입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딸들의 생일이나 기념일엔 모두 딸들 앞으로 주식을 사준다고 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매일 책과 신문을 읽고 주말이면 부동산 지식을 위해서 현장 답사하러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주말에는 자주 만납니다. 남편은 사모님에게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다고 했어요. 서먹했던 형제에도 다시 회복한 분위기였고 서로 둘도 없는 친구처럼 잘 지내니 시어머니가 매우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에게서 빌려갔던 돈도 다 갚았는데 시어머니 적금에 불입했던 그 돈을 서방님에게 다시 맡겼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돈을 서방님에게 투자한 셈치고 서방님의 부자되기 프로젝트에 필요한 종잣돈으로 쓰라고 허락하신 거였죠. 제 남편이나 서방님이 협력해서 모두 부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살고 있는 두 아들 내외를 바라보는 시어머님은 매우 흐뭇해 보였네요. 시어머님도 건강에 신경 쓰시면서 다니지 않던 수영장도 등록하고 매일 산책과 조깅을 꾸준히 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주말에는 아들 둘과 함께 땅도 보러 다니고 겸사겸사 행복한 시간들을 채워 가시네요. 이대로 간다면 동서네나 저희가 부자가 되는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저희 부부도 동서네처럼 부자되기 프로젝트에 돌입하여 부자가 되기 위한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실천하고 있으니 매 순간 부자가 되는 습관과 태도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풍족함을 느끼고 희망찹니다. 내 아이들한테도 부자가 되는 습관과 태도가 몸에 배이게 할 것이며 늘상 돈에 대한 교육은 밥상머리에서부터 라고 한다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남들이 한다고 해서 쫓아가서 하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학원 가지 않겠다고 하면 보내지 않았고요. 공부를 하려고 하고 취미를 가지면 열심히 서포트 해주지만 무리하게 강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에 경제관념과 돈의 중요성과 돈의 흐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직접 용돈을 관리하는 법부터 가르치려고 해요. 저희 부부가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적극적인 생각은 갖지 않았었는데 이게 모두 다 서방님에게서 받은 영향이었어요. 이 선한 영향력으로 저도 두리뭉실한 막연한 금융자산 키우기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들로 실현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더 열심히 그리고 의미 있게 살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매일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네요. 저희 부부는 저녁에 간단하게나마 가볍게는 산책이나 조깅을 매일 꼭 합니다. 그날 있었던 회사에서의 일이나 아이들 얘기를 나누곤 합니다.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한 번씩 끊었던 담배도 몰래 피우곤 했었는데 저와 운동을 하면서 완전 끊었어요. 건강식을 위해서 야채와 견과류 섭취를 늘리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고 부자가 되는 습관으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화이팅해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불임인 예비 신우이의 아들의 유전자 검사로 드러난 믿지 못할 결과로 파혼했습니다. 란 내용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파혼했습니다. 하도 기가 막히고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져서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동안 허투루 보냈던 시간이며 돈이며 추억이며 몽땅 다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저에겐 적잖이 충격적이었어요. 마음을 정리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써봅니다. 남친과는 회사 연수원에서 만났습니다. 사내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육받은 후 뒷부리 행사에서 만나서 격이 없이 얘기를 나누다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타지방 부서 사람들이라 서로 업무에 관한 의견 교환도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을 일이 많았기 때문에 금방 친해지게 되었죠. 그는 같은 기수부에서 빨리 승진한 편이라서 그 지역본부의 부서의 리더 역할을 맡고 있어서 눈에 띄었습니다. 연수교육이 끝날 무렵에 한 뒷부리 행사라서 모두들 단톡방을 만들고 각자 지역본부로 돌아가서도 서로 부담 없이 사내 메신저로 연락하곤 했습니다. 물론 그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에게 연락을 해오면서 사귀게 되었어요. 그는 저를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주말 때면 늘상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2년 넘게 사귀고 나니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렸었고 저 또한 예비시댁에도 인사를 드리러 갈 참이었어요. 그동안 말로만 듣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남친의 여동생이 저를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하더군요. 이미 결혼한 지 한참이나 되었고 5살인 아들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 여동생도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5살 조카는 예비 시모가 돌봐주신다고 알고 있었어요. 주말에 예비 시댁이 있는 지역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아주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차로 가기엔 짧은 거리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신우가 될 사람이 아이를 둔 엄마라서 제가 직접 찾아가겠다고 했어요. 가는 도중에 남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여동생을 만나러 일부러 멀리서 온다고 하니까 예비 시부모님도 저를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가는 김에 예비 시댁 식구들 모두 만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쪽 지역이 초행길이라서 남친과 먼저 합류했어요. 예비 시댁 식구들을 처음 본 자리라서 전문 떡집에서 선물용 떡을 사고 예비 시모께서 꽃을 좋아하신다길래 꽃도 한아름 샀습니다. 그리고 남친 차로 함께 교회 한적한 곳에 있는 한정식 집으로 갔습니다. 남친이 미리 예약해 두었더군요. 미리 모두 와 있다고 했는데 막상 예비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나려니 좀 떨렸습니다. 이쁘게 봐주셔야 할 텐데 약간 걱정도 되었습니다. 남친은 완벽하다며 긴장을 풀어주려고 농담을 하는데도 살짝 긴장한 탓에 받아줄 수가 없더군요. 미진아, 너 오늘 정말 이뻐. 들어가자. 라고 하면서 긴장하는 제 모습이 귀엽다고 하면서 웃더군요. 사실 그날은 예비 시누이만 만날 줄 알고 편한 복장으로 올까도 생각했었지만 그래도 첫인상의 느낌을 예비 시부모님께도 전달할 게 틀림없어서 평소에도 입지 않던 원피스를 큰맘 먹고 입고 갔었어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죠. 연 핑크색 원피스를 정갈하게 입고 온 저를 본 남친은 웬일이냐며
맨날 이렇게 입으라고 칭찬을 해주더군요. 제가 예비 시어머니께 드릴 꽃다발을 들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남친이 꽃다발을 든 제 모습이 엄청 예쁘다면서 그 와중에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남친 덕분에 한결 차분해진 마음으로 예비 시댁 식구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마주친 예비 시부모님께 공손히 인사드렸어요. 그리고 남친의 여동생네 부부와 인사를 하려는데 여동생의 남편 되는 듯한 분은 잠시 나가 있더라고요. 김서방은 어디 갔니? 라고 여동생에게 말하면서 여기가 내 여동생이야 라고 남친이 소개하자 언니 사진보다 더 예쁘시네요. 오빠가 능력자네요. 이렇게 보기 드문 미인을 만났다니. 아 그리고 여긴 제 아들이에요 라고 하면서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고 왔다 갔다 하는 남자아이를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남친의 여동생은 예비 시부모님처럼 선해 보여서 참 좋았어요. 반가워요. 이렇게 큰아들이 있다니 놀랍네요. 일찍 결혼하셨나 봐요. 라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면서 밝게 웃는데 인상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예비 시부모님이 편하게 대해주셔서 즐겁게 식사를 시작하려는데 그때까지도 남친의 여동생의 남편이 자리에 돌아오지 않아서 전화를 걸더니 옥신각신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더니 통화 중에 밖으로 나가서 통화를 마저 끝내고 오는 듯 했는데 그러더군요. 오빠, 언니 미안해요. 초면에 애기 아빠가 갑자기 급한 연락이 와서 달려나갔다고 하네요. 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아마도 무슨 일이 있나 보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별일이네. 라고 하면서 약간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옆에서 남친이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말 안 했어? 내가 김서방한테 전화해볼까? 라고 하니까 아니야 오빠 걱정 안 해도 된댔어. 나중에 다시 물어보지 뭐. 라고 했습니다. 남친의 여동생도 예비 시부모님들도 반갑게 대해주셔서 예비 시댁 식구들과의 첫 대면을 잘 마친 셈이었죠. 예비 시부모님께서 따로 저를 정식으로 초대하겠다고 하셨어요. 남친 말로는 모두 다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서 결혼을 서두르자고 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고 이제 드디어 나도 결혼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 무렵이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뜻밖의 목소리였어요. 나 상혁이야. 오랜만이지? 라고요. 순간 멈칫하고 놀랐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헤어진 전 남친이었거든요. 근데 무슨 일로? 라고 하자 꼭 할 말이 있어서 네가 사귀고 있는 사람과 일이야. 내가 사귀는 사람의 일이라고?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늘 약속이 없으면 잠깐 보자 라고 했는데 순간 고민이 되었어요. 상혁 씨는 7년 전에 저랑 사귀다가 딴 여자가 좋다고 저를 떠난 남자였어요. 어린 마음이 적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었는데 갑작스런 연락에 황당하기도 했지만 더욱이 제 남친에 관한 일이라고 하니 더욱 황당했습니다. 상혁 씨가 내 남자친구를 어떻게 알아? 그러자 조금 주저하더니 그러더군요. 사실 내가 네 남자친구 여동생의 남편이야. 뭐라고? 뭔 소리를 해? 민준 씨 여동생이라고? 그럼 나 만나면서 바람핀 애가 민준 씨 여동생이었어? 라고 물으니까 그렇게 됐다 라고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더군요. 순간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듣고 있니? 말해. 사실 그날 미호컨에 왔을 때 그때 너를 본 순간 너무 놀라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와버린 거였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했거든. 라고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만나자고 한 거면 됐어. 라고 했습니다. 아니야, 해줄 말이 따로 있어. 내가 지금 출발할 테니까 만나서 얘기하자. 라고 해서 일단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저를 보기 좋게 차버리고 간 남자가 지금의 남친의 여동생의 남편이라니 믿고 싶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남친과 결혼까지 약속한 마당에
하필 전 남친과도 엮이게 되다니 직접 만나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개모임이 있는 중요한 날이었지만 포기하고 도대체 무슨 중요한 말이길래 여기까지 날 찾아와서 만나겠다고 하는 건지 들어보고 싶었죠. 상혁 씨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살이 조금 붙은 것 말고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저를 버리고 가버린 상혁 씨를 더 이상 원망 같은 것은 없었지만 그때 받은 자존감의 상처는 잊을 수는 없었죠. 저와 헤어진 후 곧바로 결혼한 모양인데 참 이런 우스운 관계로 대면하게 되다니 얼척이 없더군요. 회사 근처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회사 지하에 있는 카페에 내려가서 상혁 씨를 만났어요.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너한테 그때 그렇게 상처 주고 떠났었는데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할 말이란 게 혹시 너랑 사귀던 사이라서 껄끄러우니 민준 씨랑 결혼을 말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 라고 했더니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난 단지 네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서 말해주고 싶을 뿐인데 하고는 망설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말했습니다. 상혁 씨, 난 이제 와서 예전 일 때문에 상혁 씨 탓할 생각이 없어. 혹시라도 나에게 또 다른 수작 부리려고 그런 거면 그만두길 바래. 예전에 우리 관계가 어떻든 간에 난 포기하지 않고 민준 씨랑 결혼할 거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말을 꺼냈어요. 네 남친이 민준이한테 아들이 있어.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아들? 응, 5살 난 아들이 있어. 알고 있었어?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그런 말 한 적 없었는데. 사실이야? 응, 내 호적에 올려서 내 아들로 키우고 있어.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그때 그럼 미어컨에서 봤던 애가 상혁 씨 아들이 아니었어? 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 같아서 박차고 넣어버리고 싶었어요. 무슨 일이 이렇게 꼬이는 건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상혁 씨는 이 얘기를 해주려고 일부러 날 만나자고 한 거야? 응, 사실은 그래. 네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말해주고 싶었어. 그리고 민준이는 같은 남자인 내가 봐도 또 언젠가는 그럴 놈이야. 네가 다시는 상처받지 않게 민준이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혁 씨가 가까이서 본 민준 씨는 또 언젠가는 밖에서 자식을 낳아올 인간이다. 이거지? 바로 그래. 와이프가 불임이라서 처음부터 민준이 아들을 와이프가 낳은 것처럼 꾸며서 우리 본가에서도 모두들 그렇게들 알고 있어. 그래서 너만 알고 있고 내가 했던 말은 비밀로 해주면 좋겠다. 부탁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비밀을 지키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라며 각오하고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엄청 충격을 받고서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고민되었어요. 사실일까 아닐까? 민준 씨랑 헤어지게 하려고 작전 짜는 걸까?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내가 민준 씨한테 확인해 볼 건데도 가족끼리 괜찮겠어? 라고 묻자 그러더군요. 어차피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준이랑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사실 그대로 와이프에게도 말해야겠지 라고 했습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잘 판단해 라고 말하고는 그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상혁 씨의 말을 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일단 사실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친에게 주말에 데이트할 때 조카를 데리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조카이니까 좋아하는 선물이라도 사주고 싶다고 했더니 좋아하라 하더라고요. 남친의 아들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고 쳐다봐서인지 정말 남친과 많이 더 닮은 듯 했습니다.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자동차 장난감 세트를 사주었어요. 그러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이의 머리카락 한 올을 수집했고 남친의 머리카락도 수집해서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믿자야 본전이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이었어요. 상혁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남친의 아이가 맞았던 거예요.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이랄까요?
허탈했습니다. 난 왜 사귀는 남자마다 다 이렇게 잘 안 되는 걸까? 하고 자괴감마저 들더군요. 다 내 탓만 같았습니다. 미어컨에서 만났던 예비 시부모님들도 참 좋으신 분이라서 얼마나 속으로 좋아했는지 모른데 남친한테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과 회사만 왔다 갔다 하는데 멍했습니다. 남친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전화도 받지 않고 톡도 답도 하지 않았더니 퇴근 후 밤에 집 앞에까지 찾아왔더군요. 그래서 집 앞에서 남친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내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 왜 그래 미진아? 그래서 말을 꺼냈어요. 왜 네 아들이 있다는 걸 숨겼니? 그러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조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닮았길래 검사해봤어. 말도 안 돼. 아무리 닮았다고 네가 검사까지 했겠니? 내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적어도 결혼까지 생각했으면 다 털어놨어야지. 또 숨긴 게 있니? 라고 물었어요. 미안해. 민석이도 영원히 내 조카일 뿐이야. 아이도 그렇게 알아야 하고. 달라진 건 없어. 민석이 엄마도 민석이만 낳고 떠나버려서 아무 관계도 아니야. 그러자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만 모른 척 해주면 끝나는 거다 이거니? 식구들 모두 다 알면서 나만 모르게 하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더 소름 돋아. 너희 부모님도 자상하고 참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싫다. 나랑 결혼까지 하려고 했으면 솔직하게 다 털어놨으면 좋았을걸. 이젠 너를 믿지 못하겠다. 오늘 이후로 그만 헤어지자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친은 잘못했다면 용서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상혁 씨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만 모른 채 결혼식을 올렸을 겁니다. 들통이 나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뗐으면 그만이다 라고 우습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쉽게 속이려 드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남친의 아들 때문만이 아니어도 상혁 씨 환가족이 되는 것도 끔찍하네요. 아무튼 인연이 아닌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졸업 후 근 10년 만에 대학 동창회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몇 자 적어봅니다. 제 절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희는 오늘 동창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여전히 예쁘고 변함없는 내 친구 지희는 정말 괜찮은 남편을 만나 아들 둘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절친이라고 하지만 자주 못 만났습니다. 친구들한테 소식만 전해 들었고요. 물론 지희가 결혼식 할 때는 갔었고 그 뒤론 지희가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벌써 1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나서 그때의 일이 한때의 추억이나 그저 지나간 시간쯤으로 기억되길 바랐지만 그건 제 욕심이었나 봅니다. 지휘는 오랜만에 본 나를 어색해 했어요. 아직 마음 한켠에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 보여서 저도 불편했습니다. 그런 지휘를 보면서 눈치를 살피게 되고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동창회 다녀와서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서 앉아서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대학 4년 내내 똘똘 뭉쳐 다녔던 5인방 절친들이 있었습니다. 각자 개성이 다양한데도 한 가지 공통점은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함과 문학을 좋아하는 긍정 에너지가 가득한 맑은 영혼을 가진 친구들이었어요. 5인방 친구들의 특징은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였습니다. 미팅을 나가더라도 5인방 친구들한테 공지하고 나갔고요. 나가지 말라고 하면 그냥 안 나갔어요. 그래서 개인 미팅은 손절했고 거의 다 단체 미팅이 들어왔죠. 하지만 미팅은 거의 안 했어요. 선배 언니들이 사정사정해서 5인방 미팅 조선해달라고 부탁받아서 몇 번 한 기억밖에 없네요. 친구들 성향 자체가 가볍게 만나고 재밌게 놀다가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만남 자체를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5인방 친구들은 그 즈음에 일반적인 친구들하고 많이 다른 면이 있었어요. 저만 빼고 모두 부유한 집 처자들이었는데도 사치와 치장엔 별 관심이 없었고요. 그 흔한 클럽에도 관심 없는 애들이었어요. 남자친구 사귀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모두들 한결같이 독신을 외쳤습니다. 그 중에서 지희는 특히나 조용하고 가장 내성적인 친구였습니다. 5인방에서는 말도 잘하고 수다도 잘 떠는 친구이지만 5인방 이후 사람들과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SNS뿐만 아니라 카페도 그 어떤 것에도 5인방 이외에는 소통하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4학년이 되자마자 졸업 논문을 팀별로 써야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조교와 지도교수의 지도도 받아야 했어요. 제가 초안을 담당하고 세부적인 주제들은 각자 주어진 대로 연구해서 작성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초안과 연구 주제를 모두 제가 주도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안 사정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좋지 않아서 취업을 꼭 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취업 걱정 별로 안 하는 운 좋은 애들이었어요. 전문 자격사 시험 1차 준비 중이었습니다. 전 일찌감치 5인방 친구들한테 초안 작성해서 주고 알아서 각자 주제별 연구 과제를 취합해서 지도교수에게 중간점검 전 미팅에서 최종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열공하던 때라 5인방 친구들이 일부러 공부하라고 시간을 많이 배려해 주었죠. 그리고 중간에 오전 강의가 끝나고 주제별 논문 정리한 걸 최종 취합해서 정리하는 작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 5인방 친구들 중에 한 선배가 현재 대학원생이면서 조교로 있어서 코칭 받을 겸 해서 부탁해서 왔더군요. 나만 빼고 다 구면이었어요. 친구들 모두가 선배로 깍듯하게 대했고 참 친절하게도 이것저것 코칭 해주더라고요. 저는 미팅이 길어지니까 중간에 빠져나왔고 그런 후 애들과 오다 가다 몇 번 마주친 것 같기도 한데 그때마다 지휘가 얼굴이 빨개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해서 물어보니 그 선배를 지휘가 무척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느라 정신없을 때 많은 일들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몇 달이 지난 후 1차 시험을 치른 날 5인방 친구들이 뒷풀이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애들이 빅뉴스라며 지휘에 관해서 지휘 앞에서 서로 앞다퉈가며 얘기를 해주었어요. 우리 5인방 중에 누굴 좋아한다고 말한 사람은 지휘가 처음이었어요. 콧대 높은 지휘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 고백하다니 참 반가운 일이었죠. 그 사람은 5인방 친구 중 하나인 수연이의 서클 선배인데 논문 코칭해주던 사람이었어요. 대학 축제 때 수연이의 서클 부스에서 처음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모습에 반했다고 지희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노래도 잘하면서 말도 잘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수연이는 그 선배를 지켜봤지만 좋은 사람 같다며 지희랑 진지하게 사귈 수 있으면 좋겠다고도 했었죠. 지희는 그 선배와 사귀고 싶은데 그 선배 앞에만 가면 바보같이 말도 안 나오고 떨린다면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 내에서 처박혀 있는 동안에 수연이의 도움으로 5인방 친구들과 그 선배 연구실에도 몇 번 찾아갔었고 서클 모임에도 함께 나갔었고 카페에서도 함께 만나기도 했다네요. 저는 그러지 말고 수연이를 통해서 소개팅처럼 정식으로 둘만 만나라고 했는데 지희는 너무 쑥스럽고 바보 같아서 그 선배가 자기를 싫어하면 어쩌냐고 하면서 어느 정도 친해질 때까지 함께 만나면서 둘 사이를 서포트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날부터 논문 준비 때문에 스터디실로 몇 번 그 선배를 초대해서 코칭받고 자연스럽게 둘만의 시간을 갖도록 유도했었는데 이 바보 같은 친구 지희는 정말 쑥맥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했었던 거죠. 5인방 친구들이 그릴 코치를 해도 그 선배 앞에서는 완전 이쁜 척만 하고 한마디 말도 못하는 거였습니다. 어필이 하나도 안 되고 5인방 다른 친구들하고만 더욱 친해질 뿐이죠. 졸업논문 중간 점검에서 다행히 1차 통과된 후에 지희가 그 선배를 불러서 감사의 의미로 밥 한 끼 사자고 했어요. 수연이가 전화했더니 친구 5명에
혼자는 감당이 안 된다면서 그 선배 친구들도 숫자 맞춰서 부른다고 해서 미팅 아닌 미팅처럼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와 그 선배 친구들은 모두 유쾌한 사람들이었어요. 매너도 좋고요. 왜 지희가 첫눈에 반했다고 하는지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노래를 엄청 잘했어요. 친구들도 그렇고 한때 밴드를 만들어서 활동하려고도 했다고 하더군요. 암튼 지희 때문에 분위기 맞춰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는 진전이 없어 보였어요. 5인방과는 점점 친해지고 익숙해진 느낌인데 둘 사이는 따로 만난 것 같지도 않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2차 시험 준비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만남에서 빠졌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으로 그 선배가 찾아왔어요. 오후 늦게 찾아와서 밥 사준다고 해서 거절할 이유도 없어서 아무 생각 없이 밥 얻어먹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전화번호를 어찌 알았는지 매일 아침 7시에 톡이 왔어요. 굿모닝 인사였죠. 그리고 한가할 때 전화해달라고 하고 대놓고 대시 하더라고요. 저는 지희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런 자에 거절했을 겁니다. 거기다 수연이 서클 선배여서 최대한 예의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선배는 저와 사귀고 싶다고 했고 지희가 자기를 좋아하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했었다고 고백하더군요. 지희에게는 최대한 자기가 잘 말해서 친구 간의 우정이 금가지 않도록 해보겠노라고 사귀자고 했지만 저는 싫다고 의사를 확실히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차단했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쯤에 1차 시험도 떨어져서 공부에 의욕도 땅에 떨어져서 도서관에 나오지 않아서 볼 일도 없었지만 강의실로 여러 번 찾아왔었지만 모른 척하고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지희는 자기를 찾아오는 줄 착각하고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지희한테 사실대로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모른 채 지나가기만을 바랬어요. 그런데 그 선배가 포기를 몰랐어요. 수연이한테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했다네요. 하는 수 없이 수연이가 지희한테 그동안 그 선배가 우리랑 만나준 건 저 때문이었다고 말해주었어요. 충격받았는지 지희는 그때부터 저를 피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전 지희한테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조금도 없다. 그런데 왜 날 자꾸 멀리하느냐고 오해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그냥 놔두랍니다. 그냥 자기를 내버려 두래요. 그 선배는 집에까지 찾아왔어요. 내 허락도 없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다고 해서 매우 황당했었네요. 고취해볼 것 같으니까 바로 결혼하자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그 선배가 싫었습니다. 내 친구랑 이상하게 꼬이게 만든 그 선배가 너무 불쾌해서 매우 냉정하게 했습니다. 내가 싫다고 의사표현을 확실히 했는데도 지희 때문에 만나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런 점도 있긴 했지만 이성적으로도 끌리진 않았습니다. 특히 남편감으로는 더더욱 그랬죠. 5인방 친구들하고 이미 친해져서 스스럼 없이 안면 트고 다녔지만 내 허락도 없이 지희한테 수연이를 통해서 저를 공식적으로 좋아하고 있다고 한 말이 너무 괘씸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무인으로 쫓아다니는 그 선배를 보고 엄청 화가 나서 심한 말을 했었죠. 그동안 수연이 서클 선배이고 지희가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참고 잘 대해준 것 뿐인데 이제는 구역질 나도록 싫다고 꼭 말을 해야 하는 멍청이냐고요. 주제 파악도 못하는 주제에 어디다 함부로 결혼 말을 꺼내느냐고 네 주제에 맞는 인간 찾아봐라 했었네요. 그런데 그 말이 그 선배한테 그렇게 충격을 주리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서 밤늦은 시간에 집 앞에까지 와서 불러냈어요. 마지막으로 부탁하니까 한 번만 보자고 했어요. 나올 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린다고 하길래 계속 버릇될까봐 끝까지 나가지 않았어요. 겨울이었습니다. 설마 하고 내다봤어 했는데 더 이상 전화도 안 와서 갔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쓰러져 있는 걸 지나가는 사람이 발견하고서 저희 집 배를 누르고 119 불렀지만 이미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선배의 가족들 그리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 번만이라도 호기심이라도 내다 봤으면 죽진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술이 취한 줄은 알고 있었는데 설마 하니 그럴까 싶었습니다. 마지막 발신 기록이 모두 수십 건의 제 전화번호였던 거죠. 못 이긴 척하고 전화 받고 나가 봤어야 했는데 제 잘못이었죠. 경찰 조서를 쓰는데 정말 제가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손과 심장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집 앞에만 나가면 쓰러져 있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지희하고도 더욱 멀어졌고요. 5인방 친구 중에 지희만 저를 위로해주지 않았어요. 절교 선언을 따로 하진 않았지만 지희가 절교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지희는 영원한 내 친구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제보는 소중히 받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